참사 발생 사흘째 사고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집 뉴스레터 K 정문교 전 기장,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참사 원인 등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정문교 기장님,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고가 벌어졌던 최종 순간들을 분 단위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여객기가 모항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고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로 불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9분이었습니다. 네. 자, 서은영 큐레이터님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국토부에 따르면 무항공항 관제탑은 이날 오전 8시 54분에 제주항공 여객기에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약 3분 뒤인 8시 57분 관제탑이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요. 8시 58분을 끝으로 해서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송출해주는 항공기 위치 탐지 시스템 ADS-B의 신호 송출이 종료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지상 200m 지점에서 조류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8시 59분에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사고기는 이후에 9시에 180도 선회에서 재착륙을 시도했고요. 9시 1분 관제탑에서 1차 활주로의 역방향, 즉 19번 활주로의 진입을 허가했습니다. 9시 2분 사고기는 랜딩 기어 없이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 접지했고요. 동체 착륙을 하다가 9시 3분 활주로 끝에 있는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둔덕과 외벽에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신 정문교 기장님은 국내 항공사에서 보잉 737, 747 등 다양한 여객기를 30년 넘게 조종했던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일단 관제탑에서 1차 착륙 허가할 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착륙 허가가 날 때쯤 여객기는 보통 공항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착륙 허가 나고 그럽니까? 착륙 허가는 그때 그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교통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래픽에 따라 네네. 조금 일찍 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최소한도 약 1분 전에는 나와야 되고 그것이 예를 들어 갖고 진입해 갖고 관제탑하고 관제탑은 곧 관제탑이죠. 타워 네네. 이착륙을 관정하는 관제기구하고 처음 컨택했을 때 그러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5분 에서 3분 이내에 최종적인 착륙 허가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네. 고도도 이제 상당히 내려온 상황일 그렇죠.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자, 역시 우리가 그때 상황을 따질 때 엔진과 랜딩 기어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질문이 아마 그쪽으로 많이 오늘 드리게 네. 될 텐데 네. 일각에선 처음부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일부 어떤 사진 찍힌 사진을 보면 앞쪽 랜딩 기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장면 같은 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떤 관측이 있냐면 1차 허가 때는 1차 랜딩 시도 때는 착륙 시도 때는 이 랜딩 기어가 나왔다가 2차로 시도하려 그럴 때 급하게 시도하려 그럴 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밖에서 보시기에. 제가 현재까지 예. 보도된 자료라든가 국토부 발표 등을 참고로 하면은 네네. 처음에 1차적으로 활주로 01번으로 접근해서 착륙하려고 시도를 할 때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아니죠. 그때는 랜딩 기어 즉 착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바퀴 내림 랜딩 기어를 내리는 그 고도가 대략 한 2,000피트 좌우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네. 딱 한 5, 6마일. 5, 6마일이니까 한 10km 정도 되겠죠. 예. 그 당시에 거기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착륙 바퀴를 내리는 조작들을 민항에서는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착륙 장치를 너무 멀리서 하면 그만큼 소음도 많아지고 연료도 적기 때문에 통상 정상적이라면은 우리가 대략 한 지금 말씀드린 10km. 대로 한 10km 정도 부근 사실 10km는 금방 오니까 사실. 예. 좌우에서 이제 착륙 장치를 내리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도된 관제기구와 그다음에 우리 조종사들에게 통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 지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퀴를 못 내릴 상황이었으면 거기서도 막 긴박한 뭐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얘기군요. 바퀴를 내렸는데 비정상적으로 모두 안 나왔거나 또는 내려왔긴 내려왔는데 일부 바퀴가 안전하게 락킹이 안 됐거나 거기서 이상이 발생했으면 벌써 조종사는 계속해서 접근을 못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m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없죠. 이미 거기에서 관제탑하고 교신이 이루어져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네. 우리가 계속 접근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를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서 시간을 갖고 우리가 또 이 착륙바퀴가 안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처치 절차가 쭉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재상승해서 어느 지점으로 가서 예. 그 절차에 따른 착륙바퀴 다시 내릴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접근해서 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죠? 그 말은 이미 착륙, 랜딩 기어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그 고양력 장치, 플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자, 근데 서은영 큐레이터님, 착륙허가 3분 후부터는 상황이 긴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신 내용 일부가 공개됐고 또 관제탑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공개된 내용이 지금 좀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설명하기로는 네. 이제 기장이 메이데이 선언하고 복행한 다음에 19분 활주로로 동체 착륙하기까지 약 3분간 모든 교신 기록은 남아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사고 여객기 조종사와 무항공항 이제 관제탑 간 교신에서 이제 참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도 크고 관심이 또 높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면담 내용이라든지 교신 내용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은 비공개로 하겠다.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일단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교신 내용이 이제 3분가량 이제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확보한 교신 내용이 관제탑의 음성 파일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전화 통화 녹음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네. 양쪽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제사가 말하는 음성만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그러니까 기장과 관제사 간에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교신 내용과 블랙박스의 음성 기록 장치까지 같이 조합이 돼야 되고 추가 이제 조사 내용들이 조합이 돼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이 명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일단 국토부의 판단이고요. 다만 일부 교신 내용들이 좀 알려진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8시 59분에 메이데이를 외친 다음에 관제탑에 이제 조류 충돌을 의미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2차례 외치고요. 그리고 이제 복행을 의미하는 going around라고 교신 다시 상승하는. 네,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거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상황을 밝히는데 좀 되게 보수적인가 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나중에 밝히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 서은영 큐레이터님 중간에 관제탑과 사고 여객기 간 교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 당국이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나요? 네, 다만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네. 교신 이후로 이제 메이데이 교신이 있던 그 딱 직후부터 이 관제탑과 항공기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이 단절된 채로 항공기가 착지했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국토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통신 불능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제탑에서 상황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분 뒤에 이제 관제탑에서 소방 출동 요청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기장님 말씀하셨을 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때 뭐 한 10km 떨어졌을 때 아무 얘기 없었던 걸로 봐서는 바퀴가 정상적으로 나왔던 것 같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착륙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착륙이 제대로 안 되고 2차 시도를 했는데 2차 시도는 또 급하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바퀴들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그 부분은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거잖아요.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이제 추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접근 처음에 접근 활주로 01번으로 접근할 때는 아마 랜딩 기어 착륙 바퀴라든가 플랩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래서 계속 접근을 하다가 대략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00m, 300m 부근에서
이제 새떼하고 우연하게 예. 부딪히면서 예. 거기서 이제 복행을 그렇죠. 결심해 가지고 올라가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어서 올라가고 지금 우리의 의무는 그러면 오른쪽 엔진은 확실히 좀 손상이 간 것 같은데 네. 과연 나머지 엔진 하나까지 그 훼손이 돼가지고 유압이 어떤 그 작동을 안 했느냐 이런 부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매뉴얼 기어는 왜 작동을 안 했냐 이런 부분은 제가 차차 이제 여쭤보고요. 자, 지금 요 단계에서는 기장님 사고 당일 이제 8시 58분에 ADS-B로 불리는 항공기 위치 탐지 시스템 신호 이게 끊겼습니다. 이게 ADS-B가 어떤 장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짤막하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DS라는 말은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의 약자입니다. 네네. 이거는 현재 항공기의 위치, 고도, 속도, 항공기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에서 송출된 이러한 신호를 지상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아가지고 현재 이 비행기의 고도가 얼마고 속도가 얼마고 그다음에 뭐 또 앞으로 진행 경로가 어떻고 네. 위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플라이 데이터 레코더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ADS-B 정도면은 그런 그 위치 정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제가 어느 그 동영상 보니까는 벌써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하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요. 좀 더 처음에 1차 접근할 때 어떠한 상태로 접근하는가도 여기 보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요? 정확한 것은 앞으로 추후 밝혀지겠지만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기아 플랩을 내리고 접근하다가 1000피트 이하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종사들 거의 모든 민항기는 1000피트 약 300m 높이를 통과할 때 네. 지금서부터 내가 모든 착륙을 안전하게 준비가 다 됐다. 플랩도 내려오고 랜딩 기어도 정상이고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컨티뉴 어프로치, 스테이블라이즈드, 안정된 접근이고 예. 만약에 그 1000피트라는 지점 300m 그 높이의 상공을 통과할 당시 뭔가 하나라도 예. 플랩이라든가 또는 뭐 랜딩 기어라든가 예. 뭔가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가 발생 시에는 저희가 언스테이블라이즈 어프로치 그래갖고 고라운드를 하도록 모든 항공사가 그렇게 조작기 통일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어라운드 할 때 그 바퀴가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아니면- 그 절차가 일단은 고라운드 할 때는 기술을 들고 네. 수력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바퀴도 올리고 그다음에 플랩도 순차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추론해 보건데 들어간 바퀴가 다시 안 나왔군요. 다시 시도할 때.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요. 예. 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상승하는 단계에 네. 좀 추력을 많이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조류 충돌이 만약에 조류가 흡입이 되면 상대적으로 예. 피해가 커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측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거는 상당한 엔진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론을 하죠. 근데 저게 불이 났는지 또는 다른 종류의 예. 좀 오버히 과열됐거나 그거는 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서은영 큐레이터님. ADS-B 신호가 끊긴 후 1분인 8시 59분 항공인 관제탑에 메이데이 선언하고 복행 고 어라운드 이제 상승을 통보합니다. 자, 이 상황에 이제 위급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 탑승객들이 지상에 가족들에게 뭐 카톡이나 문자를 보냅니다. 아주 긴급하게. 그 어떤 그 긴박한 순간에 승객들 어떤 메시지를 가족들과 지인들과 주고받았습니까? 네, 우선 이 사고 비행기가 무항공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이제 어제 오전 9시에 탑승객 중 이제 한 명이 공항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엊그제 오전 네네. 9시에 탑승객 중 이제 한 명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 하고 있다. 예.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가족이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9시 1분이 됐을 때 방금
이라면서 유언해야 하나 이제 농담 섞인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메시지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고요. 이 비행기가 세화 충돌에서 첫 번째 착륙이 실패한 직후 이제 가족들에게 급박한 기내 상황이 좀 전달이 됐던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신저 대화가 이제 좀 갈무리 돼서 어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올라온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당일 이제 9시 1분에 보낸 메시지고요. 뭐 엄마 비행기에 새가 껴서 착륙을 못 하나 봐. 갑자기 전화하래. 안 받아서 카톡 남겨. 엄마 사랑해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시 이제 착륙 시점 그거를 이제 우리 정문교 기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제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다시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go around 복행이죠. 할 때 엔진 출력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해당 여객기는 보니까 이게 본래 그렇게 하려면 쫙 해서 길게 돌면서 다시 이걸 가다듬고 다시 이제 바퀴 내리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였어요. 못 보이고 급하게 활주로로 들어서긴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건 어떤 경우에 항공사들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은 저렇게 180도로 손해로 해서 역방향 현재 사용 중인 활주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릴 때는 우리가 가장 최상의 위급한 상황일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상적으로 한쪽 엔진은 송성이 살아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 착륙 장치가 안 내려왔다. 그럴 경우는 어떤 다시 계속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료가 허락하는 한 우리가 채공 홀딩한다고 합니다. 홀딩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관제탑하고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어느 상황에 어느 정도 위급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좀 시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저 역방향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대드는 게 조류 충돌을 했으면 만약에 한쪽 엔진만 냈으면 한쪽 엔진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 엔진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도 변환 어떤 그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후에 그 고도 변환은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왼쪽 엔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넘버 원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왼쪽 엔진에도 무슨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왼쪽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은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역방향 내리고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저기를 해보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없이 그냥 급박하게 그렇게 내릴 이유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람 복행이 시작한 이후에 이제 왼쪽 엔진 그 상태가 어땠는가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추가로 밝혀져야 조사해서 실마리가 이제 쭉 풀릴 수 있습니다. 네, 서은영 큐레이터님,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셧다운으로 불리는 전원 차단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측이 제기됐고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이게 이제 착륙을 시도하던 도중에 전원이 차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이제 국토부에서도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조사를 하되 현재로서는 이제 전원 셧다운도 추정일 뿐이다. 그래서 결과는 결국에는 이제 블랙박스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전원이 차단됐다, 완전 셧다운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ADS 다시피 그러니까 항공기 위치 탐지 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정 시간을 그 이후로부터는 아예 이제 이 전파 신호가 사라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ADS-B 같은 경우는 전원이 들어와야 작동을 하는데 결국에는 전원 차단이 됐기 때문에 송출을 멈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고 영상을 봤을 때 이 사고 항공기가 동체 착륙에 성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속도를 크게 줄이지를 못한 채로 이제 콘크리트 둔덕에 그대로 부딪히는데 이때 이제 이 착륙 후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엔진 역추진이라든지 뭐 항공기 날개 플랩이라든지 뭐 스피드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 역시도 이제 전원이 셧다운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통상 이제 활주로 시작 400m 지점에서 이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사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주로 시작 1200m 지점에서 착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메이데이 선언 직후에 충분한 복행 없이 바로 재착륙 시도한 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것은 전원 셧다운에 들어갔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기장님.
이제 전원 셧다운 했는데 아니 그 안에 셧다운 됐을 때 아주 최후의 그 조종석에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전원이 셧다운 되면은 뭐 뭘 할 수 없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항공기에도 예. 우리가 랜딩 기어에 유압을 제공해주는 펌프가 엔진마다 하나하나 2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이 아웃이 되더라도 상대쪽으로 또 이쪽으로 대치가 가능하고요. 전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엔진의 전력을 AC 교류 전력을 발전하는 제너레이터가 각각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한쪽 제너레이터가 아웃이 돼도 다른 쪽 제너레이터가 모든 그 부품에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다 나가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례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예. 2개가 다 나갔다 하더라도 예. 또 자체 내장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후의 수단. 에머전시 배터리로 예, 있는데 예. 그 배터리에서 최소한의 라디오라든가 필수 부품 몇 가지는 또 그 DC 배터리를 이용을 해갖고 네.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아까 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큐레이터께서 착륙하면서 우리 감속에 필요한 예. 우리가 항공기는 감속을 대략 세 가지 부품을 이용해서 감속이 이루어집니다. 네. 첫째가 이제 랜딩 기어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예. 브레이크를 통해서 또 두 번째가 착륙하실 때 날개 위쪽에 앉으면 아시죠? 이렇게 예. 무슨 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플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피드 브레이크. 예. 스피드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올라오면서 감속이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버스 러스트 역추진 장치 엔진 배기가스를 반대쪽으로 뿜어냄으로써 감속 효과를 얻습니다. 역추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세 가지가 어떤 것도 작동을 못했죠. 첫째 랜딩 기어가 접혔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는 전혀 못 쓰죠. 그러니까요. 그게 자, 나와야 브레이크를 예. 쓰든지 그다음에 말든지. 바퀴가 땅에 닿아야만이 날개 위쪽에 스피드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예. 바퀴 자체가 안 나오니까 타이어가 그라운드에 접촉을 하면서 센싱이 일어나 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네. 센싱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올라올 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리버스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한쪽은 벌써 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쓸 예. 수가 없습니다. 써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엔진이 이미 꺼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역추진 효과가 없죠. 그럼 이쪽은 한쪽 정상적으로 엔진이 작동된다 그러면 이쪽 한쪽만 쓰게 되면 또 방향 감각이 틀어지거든요. 방향이. 예.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 자체를 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동체 착륙 접지 지점 이후부터 예. 충돌하는 순간까지는 어떠한 그 속도 감속 할수 없는. 장치를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실 때 아주 최악의 상황, 아주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다 겹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엔진 2개가 다 고장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죠. 그죠?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은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대라는 게 네. 진짜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1씩으로 두 마리가 동시에 이쪽 또 저쪽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조종사는 버드 스트라이크, 메이데이 그다음에 버드 스트라이크만 얘기하지 양쪽 다 네. 버드 스트라이크다 그렇게 보고는 못하죠 시간적으로. 자, 기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매뉴얼로 그냥 그 유압으로 하는 거 말고 매뉴얼로 내리는 랜딩 기어. 이 부분을 왜 못 내렸을까? 예를 들어 그것도 한 30초가 걸린다면서요. 근데 그 시간도 없었을까?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양쪽 엔진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에 네. 이 조종을 한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30초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 상황에 제일 바쁘거든요. 기장도 조종을 해야 되지만 부기장도 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부기장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완전히 자세를 바꿔서 그거를 땡기고 있다? 이거는 땡겼다 놓는 게 아니에요. 네. 땡기고 있어야 됩니다. 땡기고 있어야 돼요. 땡기고 있어요. 이게 바퀴가 완전하게 내려서 거기에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 그린 라이트. 그래서 잘 내려와서 딱 잠겼다라는 거 확인될 때까지 땡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유도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나리오 되면 한 2~3분 만에 메이데이 선언하고 그냥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여유가 없다고 봐야죠.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네. 자, 어떤 사진에 딱 포착된 장면을 보면 조종사가 이렇게 자기 머리 위로 뭔가 막 이렇게 이런 장면, 이게
팔을 올리고 천장 쪽이나 이 머리 위쪽에 뭐를 잡고 있거나 이런 장면이 포착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뭘까요? 그게 어디서 지상에서 동체에 착륙하고 나서입니까? 아니면 공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상이었던 것 같아요. 공중에서는 뭐 찍을 수도 없고. 예. 저희가 뭐 그런 자세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예. 조종석에 보면은 기장, 부기장, 좌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네. 잡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건 충돌 직전에 그건가요? 그랬을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네. 그 이전에 그거는 뭐 기어 당기는 거 이런 건 아니고. 그 이전에 동체 착륙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실은 손을 갖다 이런 자기 그 몸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그 핸드레일을 핸들을 그 저기를 잡고 있다 하고 밖에 수송이 안 되지. 네. 그 상황에서 뭐 어떤 그 우리가 오버헤드 패널 예. 조종석 위쪽에도 이제 스위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저기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또 뭐 이제 뭐 어떤 불이 났을 때 그 예. 소방 그 파이어 익스팅셔 소화기 그런 이런 걸 거로 수도 갖다가 있고요.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적이죠. 그래요. 예. 자, 하나만 더 질문하면 자, 모든 엔진 두 개 다 고장 나면 네. 보조 동력 장치 즉 APU 예. 작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조 동력 장치로 이착륙이나 뭐 이렇게 그 고 어라운드나 이런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 보조 그 APU라고 예, 그러는 보조 동력 장치는 지상에서 네. 항공기 엔진을 걸기 전에 어떤 에어컨이라든가 또는 에어컨디셔너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걸 보급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저기 하고 그다음에 또 엔진 시동 걸 때 처음에 시동 걸 때 거기서 에어를 갖다가 공급해 줘 갖고 엔진 구동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것이 어떠한 추력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추력도. 그런 그다음에 보조적인 장치군요. 공중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원이 잘못돼갖고 APU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APU를 공중에서 시동 걸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시간적인 때문에 문제. APU는 이런 비상적인 비상 상황에서 전혀 뭐 이용을 해갖고 뭐를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이용해서도 서창 분기점 진출로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인천 쪽은 인천에서 동군포까지 총 21km가량 구간 속도 줄이고 있고요. 이후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서 시점까지는 8km 어렵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순창 요금소 진입로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으로 전도되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 일지선 함안 쪽 창원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지금 정문교 전 기장,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비행기 참사 원인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서은영 큐레이터님, 비상 착륙한 항공기가 이제 활주로를 벗어나서 로컬라이저로 불리는 착륙 유도 안전시설 하부 둔덕이라 할까요? 거기에 충돌한 뒤에 이제 폭발했고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나라 안팎에서 이제 이게 좀 그 시설이 피해를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자체의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이번 사고가 이제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 사고기가 활주로 밖에 이제 2m 높이로 돌출돼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니까 네. 둔덕하고 외벽을 잇따라서 충돌하면서 이렇게 기체가 파손되고 화재에 휩싸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한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일단 논란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둔덕의 재질이 과연 규정상 적합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이 안전거리를 확보할 만큼 충분했느냐라는 건데요. 우선 재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항 내에는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장애물을 최소화하는데 예.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이다. 그럼 이 경우에는 비행기 충돌을 대비해서 이제 부러지거나 파손되기 쉬운 재질로 제작을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것은 당연히 이제 사용하면 안 되고 이걸 사용했을 때 사실 이제 사고 발생 시 이제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둔덕이 활주로 말단에서 이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이제 264m 위치가 아니라 이제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300m 이상의 위치에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기체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입니다. 264대 300은 별로 차이는 안 나 별 보이는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규정상으로 어쨌든 지금 그래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규정상으로. 네네네. 근데 선영 큐레이터님, 우리 교통당국에선 해당 시설의 설치와 재질 등이 현행 규정은 어긴 부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브리핑에서 설명한 예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로 간주되는 설치물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근데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네. 활주로, 이제 종단 안전구역 등에 이제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무안공항의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거듭 이제 논란이 됐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좀 계속 이 콘크리트 둔덕이 국내외 규정에 부합한다는 국토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그래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게다가 이게 우리 항공안전법 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영역까지 종단 안전구역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국토부는 지금 오늘 오전 브리핑까지도 계속해서 여기는 종단 안전구역 밖이다라고 설명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오늘 이제 오후 브리핑 직후에 이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래서 관련된 규정이 이게 정말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일단은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자, 외국 사례 좀 볼게요. 다른 사례 보면 불시착한 항공기가 로컬라이저 뚫고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었다고 외국에서 보고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취합된 게 있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기 관련된 사고입니다. 네. 2015년 4월에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 충돌 사고고요. 이게 너무나 지금 이번 사고하고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좀 조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두 항공기 모두 활주로를 이탈을 했고요. 로컬라이저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공항 이제 그 사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착륙 시속이 약 200km, 상당히 빨랐고요. 충돌에 이제 항공기가 그때는 바퀴는 있었죠, 어쨌든. 네네. 예, 그리고 예. 이제 충돌 후에 항공기가 파손돼서 엔진에 이제 불이 붙었지만 당시엔 탑승객 81명 중 경상자가 27명만 나오고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사고 한 달 후에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조사 내용을 좀 중간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제 내용을 보면 착륙하다가 이제 활주로를 벗어나서 활주로 조명과 로컬라이저 연쇄 충돌했는데 당시에는 이 히로시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로컬라이저 자체가 이제 안테나 모양 장치 이제 이 부분이 바닥에서 이제 완전히 솟아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아주 거의 지면과 거의 비슷한 높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가 똑같이 이걸 충돌을 하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손상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차이가 많이 난다, 네, 두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시 충돌로 엔진과 랜딩 기어에도 일부 손상이 갔지만 큰 폭발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단단한 구조물 자체가 이 사고를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문교 기자님. 예. 지금 혹시 아시아나 히로시마 공항 저거 좀 기억하십니까? 저도 히로시마를 취향을 했었고요. 예. 그 요번에 말씀하신 그 사고 경위를 저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 후배 기자이지만은 그날따라 이제 우리가 어느 일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진에서 착륙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느 공간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갖고 어느 활주로는 삥 돌아갖고 시계로 내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시정이 앞이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계 비행으로 내리다가 너무 낮게 접근하는 바람에 이제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갖다 히트한 것이죠. 네. 우리 큐레이터가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그렇게 큰 뭐 세멘트라든가 아주 대단한 구조물이 있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단지 그 로컬라이저 그 안테나만 조금씩 솟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바퀴라든가 이 하체 부분이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로 훑고 지나갔거든요. 예. 훑고 지나갔어도 그렇게 뭐 항공기가 두 동강이 난다거나 또는 그 뭐 어떤 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아마 사망자 없이 그래도 경미한 수준에서 그 사고 처리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장님이 이런 공항 저런 공항 세계 많은 공항 이제 가보셨으니까요. 세계 수많은 공항 이제 착륙해 보셨으니까 먼저 우리가 어느 예를 들어서 뭐 시드니를 간다, 무슨 뭐 어디 방콕을 간다 이럴 때 거기에 지금 날씨가 어떻고 뭐 바람이 어떻고 대충 가는 길은 어떻고 이런 거 날씨에 관한 거 주로 이제 그 받으시고 그거 공항의 현지 기온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로컬라이저에 대한 소개는 안 하겠죠. 로컬라이저에 대한 특별한 어떻게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거는 사실은 안 하지요. 안 하기도 하거니와는 로컬라이저가 설치 방법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은 설명의 소재는 아니라 이거죠. 아니죠. 저희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날씨 관계, 날씨가 어떻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노탐이라고 있어요. Notice to Airman. 그것은 뭐냐면 그 운항하는 승무원들에게 우리 공항에 현재 뭐뭐가 작동되다 고장이 났다.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는 극히 조심하라.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많은 공항에서 우리 공항 주변에 새떼 이동이 많으니까 새떼를 조심하라. 그래요. 뭐 그런 거 있고. 이번 경우하고 부합이 되는 거네요. 이번에 이제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아직은 언급은 했지만은 모든 무안공항에 설치된 착륙 시설 이런 것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는 계기 조건 시설이 잠정적으로 좀 서비스가 중단된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노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운항 전에는 반드시 노탐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상 뭐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컬라이저에 언덕이 있냐 없냐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매뉴얼상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여기는 로컬라이저가 저러네 이런 게 사실 잘 보이지도 않겠어요. 사실은 관심이 크게 없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로컬라이저 그 설치하는 고도가 뭐 어떤 뭐 상식적으로 상당히 높다거나 그게 이제 안전에 조해가 될 것 같다. 그럴 경우 그 공항에서는 해당 공항에서는 특별히 노탐을 또 발령을 합니다. 우리 공항에 접근해서 활주로 몇 번 방향으로 착륙하려면은 이때 활주로 그 끝부분도 얼마 지점에 높은 장애물이 있다. 이런 건 다 노탐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할 때는 얼마 고도 이상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비행 안전에 관계되는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다 조종사들한테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로컬라이저는 뭐 필수적으로 공항에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는 그러니까 계기 착륙이 가능한 건 ILS가 설치된 공항에서는 반드시 로컬라이저가 있어야죠. 그러나 ILS가 설치되지 않은 계기 착륙 시설이 없는 공항에서 로컬라이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시계 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양쪽 활주로 01하고 19번 활주로 양쪽에 다 ILS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죠. 그러나 예를 들어 갖고 뭐 포항이나 뭐 여순이 어느 한쪽 공항에 ILS 시설이 없다. 그 로컬라이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기빙을 하니까. 중요한 뭐 새떼가 됐건 뭐가 됐건 그 공항 주변에 중요한 기상 상황 이런 것들 중요한 공지 상황 그런 건 이제 중요하다 그래요. 노탐이라고 우리가 그렇군요. 자. 서은영 큐레이터님, 당국이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네, 우리 기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블랙박스 안에는 음성 기록 장치 그리고 이제 비행 기록 장치 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음성 기록 장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 추출이 진행 중이고요. 다만 이제 비행 기록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외관상 파손이 있어서 일단 이제 김포공항으로 보내져서 이제 과연 이제 이것이 복구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 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추가로 확인된 것이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넥터는 비행 기록 장치를 이제 분석 컴퓨터에 연결하는데 반드시 이제 필요한 장치인데 이 커넥터가 없으면 뭐 비행기 장치 파일을 읽어낼 수 없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토부에서는 커넥터 없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일단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커넥터 없이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블랙박스를 보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거의 최소 6개월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3년씩 이야기가 나오고 걸리기도 한다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정문교 기자님.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에 뭐 그런 그 주요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데 일각에서 해당 데이터가 중요하기는 해도 사고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여러 가지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야지 지금 진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의 중요성은 또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 저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네. 과학적으로 어떤 비행 기록 그거를 추론하려면은 블랙박스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손상이 됐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복원만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 착륙 이륙 방콕에서 이륙서부터 여기 착륙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기록이 됩니다. 왜 고라운드를 했는가, 그 당시 고라운드 할 때 엔진 상태는 어땠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어떤 정황을 갖다 파악하기에는 또 CVR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승무원들이 안에서 근무한 승무원 그 당시에 얼마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가. 또 그 당시에 또 조종사들 음성 이외에 또 어떤 계기 이상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또 엔진에 불이 나고 그러면 뭐 벨소리도 나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고도 이하로 발언이 아니더라도 300m 이하로 비행기가 강화하는데 거기 아직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오럴 워닝 경고가 뜹니다. 예를 들어 갖고 too low gear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 조심해라 이게 지금 기어 안 내려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CVR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적입니다. 자, 세원영 큐레이터님,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원 확인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또 국민적 안타까움 이렇게 자아낸 사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이제 국내 탑승객들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은 이제 많이들 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희생자 중에 2명 태국인 탑승객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연이 지금 태국 현지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 중 한 명이 이제 22세 여성 A 씨 같은 경우에는 방콕 대학교에서 항공 경영학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이 한국인하고 결혼한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 A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을 마중을 나왔다가 뒤늦게 이제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접했고 이제 이게 참사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가 이제 이런 황망한 사고를 당하게 됐고요. A 씨는 내년 3월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승무원에 도전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로 결국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국인 여성 B 씨가 있는데 한국인 남편과 함께 가족을 만나러 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 먼저 귀국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뒤늦게 좀 사고를 당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기장님. 막 수십 년 여객기를 조종관을 잡았던 기장님으로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같은 항공 전문인으로서 이거는 뭐 특정 항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항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20, 30년 전은
뭐 어떤 항공사를 막론하고 사고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안전경영, 항공안전을 모토로 해서 각 항공사들이 참 안전을 갖다 외쳐오고 또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항공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좀 좋아졌는데 이런 찰나에 또 이런 찬물을 끼얹는 어떤 참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단시간 내에 다시 항공안전, 비행안전에는 또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네. 다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은영 큐레이터님, 국토부가 참사 기종인 보잉 737-800 전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부 대책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고 발생한 기종이 이제 B737-800 기종인데요. 이 기종이 지금 이제 국내 101대가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 LCC들이 이제 대부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39대로 가장 많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TA 항공 27대, 뭐 진에어 19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LCC 위주로 좀 투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어제부터 이미 지금 이제 전수조사 좀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제대로 이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비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비행 운행 기록이나 이런 것들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기장님, 예. 보잉 737 기종 직접 꽤 오래 모셨을 거 아닙니까? 온양에 오신 기장님으로서 점검을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뭐 개선하고 점검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네. 항공안전감독관들을 각 항공사에 파견해서 예. 당연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던 엔진 정비가 얼마만큼 철저하고 있나 또 엔진 이외의 어떤 착륙장 랜딩 기어 그 시스템 예. 또 유압 계통 뭐 아마 전반적으로 골고루 세밀한 체크를 안전감독관 주관하에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서은영 큐레이터님 이번 참사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뭐 이 당국에 이번엔 좀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런 생각이 좀 있으세요? 참 이게 결국에는 참사가 작년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제 이번 참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늘 이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이 양보가 그냥 이 계속 미뤄지다가 네. 개선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기하고 결국엔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이제 정말 작년 이태원 참사와 이제 이번 이 무안공항에서 이루어진 이 제주항공 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자꾸 반복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 반성이 정말 필요해 보이고요. 이 무안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계속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개선돼야 한다라는 지침이 이미 올 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네. 계획이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정말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안공항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 여러 사람들의 이 생명과 관련돼 직결되는 모든 이 시설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정문교 기장님 이제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기장님도 이런 상황 보면서 베테랑 조정들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큐레이터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규정과 절차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규정과 절차에 없는 부분이라도 이게 항공안전, 비행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서 고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항공당국뿐만 아니고 각 항공사들도 또 조종사 승무원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분에 걸쳐 갖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을 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문교 전 기장 그리고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